1943년 4월이 되고 철통 같았던 일본의 남태평양 방어선에 균열이 크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1942년 8월부터 6개월간 엄청난 물자를 쏟아부은 과달카날에서 2월에 이미 철수해서 미군이 이후에 솔로몬 제도를 타고 북상할 수 있는 근거 기지를 마련해 주었고, 솔로몬해를 가로질러 있는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의 일본군 근거지인 부나고나에서도 미국 호주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어 동부 뉴기니 남쪽을 장악하고 연합군 남태평양 최대 거점이었던 포트 모레스비를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호주군은 동부 뉴기니 남쪽 지역에서 북상해서 내륙 지역의 와우를 공격한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한 과달카날, 부나고나, 와우 세 곳 전투는 전부 1943년 1,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1943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벌어진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 항공대가 일본 병력을 싣고 오던 수송선단을 괴멸시켜 와우보다 더 북쪽에 있었고 1년 이상 일본군 근거지였던 레이, 살라마우아 지역에 일본군이 쉽게 증원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18일에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부겐빌섬 시차를 나가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미군 항공대에 격추당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과 같이 일본 연합함대를 태평양 전쟁 시작부터 같이 이끌어오던 우가키마토메 참모장도 부상을 입어 퇴장하게 되고, 일본 연합함대는 고가미네이치와 후쿠토메 시게루를 새로 사령장관과 참모장으로 맡게 됩니다. 1943년 4월까지 일본은 전쟁에서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로의 전환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1943년 4월에는 야마모토 사령장관 사망의 원인이 된 일본 해군의 2호 작전 이외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 미군 측도 지친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반격의 준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솔로몬해 지역에서의 미군의 본격적인 반격은 1943년 6월 30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이전부터 움직임을 보이는 연합군 부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부 뉴기니의 호주군이었습니다. 호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42년 말 호주의 전체 인구는 719만 30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병력의 대부분이라고 예상되는 남성 20세부터 34세까지의 인구는 90만 5600명이었는데 1943년 4월 24일에 호주군은 육해공을 전부 합쳐 51만 4305명이었습니다. 이 숫자 중에는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도 있고 본토에서 여러 다른 임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성 인구 숫자를 보면 호주가 전쟁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병력 51만여 명 중 1943년 4월 뉴기니에는 총 54,809명이 있었고, 총 5개 여단으로 이루어진 3, 5, 11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뉴기니에 배치되어 있던 호주군이 6월 말 미군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방금 전 언급된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에서의 전투를 시리즈로 전부 다루었고, 이후 1942년 버마 전선과 일본 특수 자망정 이야기 이후에 다시 남태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종전시까지 전부 커버하면서 각 시리즈 사이에는 태평양 전쟁의 특정 주제를 다루는 단편이 업로드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1943년 4월 호주군으로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연합군의 일본군 압박 과정과 미군의 남태평양 반격 카트윌 작전의 초반 전투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뉴기니의 정글은 지형이 험한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깊은 정글은 통과하는데 너무나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패된 식물 등이 정글 바닥에 많아 바람이 불면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났고, 정글이 생명이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이 퍼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옷은 습기와 땀으로 항상 젖어 있었고 모기와 거머리 등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언제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고, 이런 극단적인 환경은 호주군과 일본군에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1943년 4월 호주군의 최전방은 연합군이 1월에 새로 점령한 부나고나에서 직선거리로 약 220km 떨어진 곳입니다. 호주군은 와우 전투에서 1월 달에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레이, 살라마와 지역의 일본군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 지도와 같습니다. 이곳이 호주군 근거지 와우이고 레이와 살라마와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계산해보면 와우에서 살라마우아가 약 48km, 살라마우아에서 레이가 약 35km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일본 육군 제51사단의 일부 병력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제51사단장은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으로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51사단 수송선단이 해협 통과 전에 공격을 받자 사단 사령부 및 일부 병력과 함께 먼저 레이에 도착해서 나머지 병력을 기다렸으나 51사단 115연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상륙선단은 연합군의 대공습을 받아 약 3,000명이 전사했고 2,700명이 라바울로 구조 후 귀환, 레이에는 1,200여 명만 도착합니다. 51사단에는 원래 66, 102, 115연대가 있었는데 102연대를 주축으로 한 오카베 지대가 와우 전투에서 패해 이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115연대는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겨우 일부가 살아서 와 있었기 때문에 51사단 전체가 영 상태가 안 좋은 처지였습니다. 일본 자료에 의하면 이때 나카노 히데미츠 사단장은 휘하 장병들의 사기 고양에 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부나고나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독립혼성 제21여단 병력들과 사세보 제5 해군 특별육전대 병력 일부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의 육군을 관할하는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하타조 중장은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수송대가 큰 타격을 입은 지 보름 후인 3월 20일 해군 항공기를 타고 레이에 도착해 시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참모의 1959년에 이루어진 증언에 따르면 특히 부나고나 패잔병들 약 1,000여 명이 있던 지역은 병사들이 옷이 전부 해져서 거의 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으며 도로 여기저기에 병사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전혀 간호가 안 되어 매우 비참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아다치 사령관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밤을 틈타 아다치 사령관은 배를 타고 51사단 사령부가 있는 살라마우아로 넘어갔는데 이곳에 주둔 병력은 총 1,455명이었고 그중 약 700명이 입원 환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약 1,200명의 병력이 배치된 최일선의 무보 지역도 시찰했습니다. 다시 오바타 참모의 증언입니다. 당시 무보 근처에서 적진을 바라보는 초소에 경계병들이 전혀 나가 있지 않았고 연합군 비행기가 날아와도 병사들은 완전 무관심했으며 병사들의 정신 상태가 마비되어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보급물자가 빨리 전달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령관 일행은 밀림을 헤치며 이 지역의 다른 부대도 방문했고 약 2주간의 일선 시찰을 마친 후 4월 5일 라바울로 돌아갔습니다. 제18군 사령부는 4월 하순 라바울에서 동부 뉴기니 북부 마당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호조군은 4월 한 달 내내 이 지역의 일본군을 견제하면서 보충 병력을 계속 투입했습니다. 1943년 4월 23일에는 호주 육군 제3사단 사령부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일본군이 무보 지역과 그 후방에 살라마우아, 레이를 위시한 지역만을 점령하고 있는 사이 호조군은 언젠가는 다가올 살라마우아 레이 점령 작전을 위해 인근 지역에 여러 부대들을 투입해 장악하고 루트를 확보해 부대를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일부 부대는 레이 지역의 일본군 방어선에서 약 10km 떨어진 곳까지 장악했고 또 다른 부대는 무보 지역을 넘어 살라마우아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부 뉴기니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연합군의 총공세가 시작될 텐데요. 이곳 동부 뉴기니에서는 미군과 함께 호주군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5월부터 호주군과 일본군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 남태평양 전선의 다른 축인 솔로몬 제도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일본군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을 관할하는 일본군 최상급 단위는 제8방명군이었고 제8방명군 산하에 뉴기니를 관할하는 제18군과 솔로몬 제도를 관할하는 제17군이 있었습니다. 제17군은 이미 과달카날에서 큰 패배를 맛보았고 이후에는 사령부를 임시로 부겐빌에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17군 사령부의 존폐 문제가 일본군 내에서 대두됩니다. 이 문제는 또한 일본 육군과 해군의 1943년 이후 작전 방침의 대립에서 비롯되는데요. 일본 육군은 꼭 확보해야 되는 제1방어선으로 뉴브리튼과 뉴 아일랜드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솔로몬 제도를 사실상 전부 포기하는 것인데 과달카날에서 하도 보급 때문에 고생해서 아예 보급이 제일 쉬운 곳만 지키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 측의 의견은 달랐는데 해군은 과달카날 위에 중부 솔로몬 제도의 거점에서 방어선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적을 일본군 본거지인 라바울에서 멀리 둬서 연합군 항공기가 라바울을 쉽게 폭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결국 중부 솔로몬을 지키는 해군안이 통과되지만 육군과의 타협이 이루어져 중부 솔로몬은 해군 관할로, 북부 솔로몬은 육군 관할로 두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철수 과정에서 제17군 산하에 있던 병력은 전부 제8방명군 직할로 돌려졌고 원래 과달카날에 가기로 되어 있던 육군 제6사단이 부겐빌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위치도 라바울과 가깝고 소속 사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17군 사령부를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효율적인 군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없애는 것이 더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17군 사령부는 이런 논란 이후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계자들의 전후회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무라 히토시 당시 제8방명군 사령관입니다. 당시 제17군 사령관은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이었고 이마무라 사령관이 전후 증언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제일 먼저 얘기한 것도 바로 야쿠타케 사령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만일 제17군 사령부를 폐지한다면 야쿠타케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야쿠타케로서는 과달카날에서 패하고 돌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는 제17군까지 없어진다면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본인이 제17군 사령부 폐지론에 반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야쿠타케 중장은 형 2명이 전부 해군 대장 출신인 군인 집안이었는데 16살 위형인 야쿠타케 사부로는 해군병학교 제19기 수석이고 6살 위형인 야쿠타케 겐고는 해군병학교 30기 수석으로 형제 2명이 해군병학교 수석에 해군 대장까지 지낸 것은 유일한 경우이어서 해군에서 영향력이 큰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써먹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 17군 사령관이 되는 부겐빌 주둔 제6사단장 칸다 마사타네는 제17군 사령부가 살아남은 이유는 해군이 제8함대를 부겐빌에 주둔시키자 육군으로서도 해군 제8함대의 급이 맞는 대항 조직이 필요해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인이의 제18군이 산하에 51, 20, 41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17군 사령부는 사단 하나만 가진 옥상옥에 불과했는데도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아니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육군과 해군과의 이런 관계가 조직의 효율성을 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남태평양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미군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1942년에) 연합국은 합의를 거쳐 태평양 지역을 몇 개의 군사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미국 관할 지역으로 남서태평양 지역과 태평양 지역이 설정되는데 남서태평양 지역은 인도차이나, 싱가폴, 수마트라를 포함하지 않는 그 동쪽이 경계입니다. 이 경계선 서쪽은 버마, 인도 등을 포함하고 영국 관할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서태평양 지역은 필리핀과 뉴기니를 포함하고 솔로몬 제도 쪽은 동경 159도가 경계인데 동경 159도면 솔로몬 제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 과달카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평양 지역은 북위 42도와 적도를 기준으로 북, 중, 남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었습니다. 이 남서태평양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 바로 맥아더 장군이었는데 1959년에 미군에서 출간한 2차 대전 관련 공식 기록을 보면 맥아더 장군을 유명하고 또한 논란이 많다고 소개하는데요. 맥아더 장군이 1964년에 사망하기도 전에 미군 공식 전쟁사에서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선배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미국 내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논쟁거리가 많이 되는 장군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전쟁 내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토머스 블레이미 호주 육군 총사령관은 맥아더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자 맥아더에 대해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는데 두 개 다 전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의 수고는 바로 필리핀을 다시 점령해 바탄반도 패배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는데요. 맥아더 장군은 바탄에서 혼자 철수하면서 독일의 괴벨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바탄 패배에서 약 1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절치부심 끝에 반격의 기회를 잡은 맥아더 장군.
과연 맥아더 장군은 미군의 1943년 총반격을 어떻게 실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맥아더 장군의 남서태평양 지역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과달카날을 포함한 지역이 바로 해군의 홀지 제독이 사령관으로 있는 남태평양 지역입니다. 미군은 1942년 6월에 미드웨이에서 승리하자마자 이후에 공격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요. 3단계로 이루어진 이 계획에서 태스크 1은 일본 해군이 비행장을 건설하던 과달카날 점령이었고, 태스크 2는 레이, 살라마우와 포함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 거점 점령,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 3가 일본군 최대 근거지 라바울과 인근 지역 점령이었습니다. 여기서 1단계 태스크 1 과달카날 전투는 지역 경기에 따라 해군 관할로 들어갔고, 이후 육군도 투입되었지만 주로 미 해병대 병력에 의해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와 3단계는 전부 맥아더 장군의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육해군이 참가하는 전체 작전을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둘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1942년에 세운 계획이었고, 1943년 초 과달카날과 분하구나 점령 이후에는 실제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고,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 동원과 배분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미군이 남서태평양 지역과 태평양 지역으로 전장을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홀지 제독은 태평양 지역의 일부인 남태평양 지역의 사령관이었고, 전체 태평양 지역의 총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었습니다. 1943년 초에 맥아더, 니미츠, 홀지 전부 별 4개였는데, 홀지는 니미츠와 같은 계급이었지만 니미츠가 상관이었고, 지역 총사령관으로서 맥아더와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니미츠였습니다. (1943년 3월 12일부터) 워싱턴에서 합동참모본부 주최로 맥아더와 홀지가 보낸 부관들이 모여 이후 태평양 작전 계획을 서로 조정하고 확립하는 퍼시픽 밀리터리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일단 태평양에 충분한 병력과 물자가 못 가기 때문에 라바울 점령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뉴기니 작전은 주로 맥아더 장군, 솔로몬 작전은 홀지 제독의 지휘하에 놓이는데, 이전 계획처럼 전체 작전은 일단 맥아더 장군 지휘하에 놓고 홀지 제독 휘하의 병력은 맥아더 장군의 대략적인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상군 병력이 아니라 미군 태평양 함대였는데, 이미 반격 작전에 배정된 병력 이외의 항모부대 등은 니미츠 제독 휘하에 계속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지휘권에 관한 합의는 예전부터 상반되는 의견을 잘 절충해내는 기술이 있다고 알려진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의 힘입은 바 컸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합동참모본부가 각 군 혹은 지역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해서 이후 작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불협화음을 봉쇄한 데 반해 일본군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대본영은 내부의 육군부와 해군부로 나뉘어졌고, 사실상 효율적인 조율 작업을 하는 데는 많이 모자랐던 것과 비교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군은 3월에 대략적으로 잡힌 이런 방침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1943년 4월 26일) 홀지 제독이 자신의 본부가 있는 뉴칼레도니아 누메아를 떠나 남서태평양 지역 본부가 있는 브리즈번으로 날아와서 맥아더 장군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홀지 제독은 맥아더 장군과 처음 만나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뉴기니의 레이, 살라마우와 지역을 공격하기 전에 중부 솔로몬 제도 뉴조지아 섬의 일본군 근거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도 전투와 동시에 수행될 공격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의 가운데에 키리위나 섬과 우드라크 섬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조지아 섬을 점령하고 거기서 비행기를 띄우면 라바울까지 약 715km이지만 솔로몬의 가운데에 키리위나를 점령하고 활주로를 지은 다음에 비행기를 띄우면 라바울까지 약 500km여서 뉴조지아에서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중간에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부겐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섬을 점령하는 미군의 작전은 오퍼레이션 크로니클로 이름 지어졌고, 뉴조지아 섬 쪽을 공격하는 작전은 발톱을 뜻하는 오퍼레이션 토네일로 이름 지어집니다. 1943년 4월 남태평양의 전황은 이렇게 레이, 살라마와를 압박하는 호주군의 움직임과
이전에 다른 시리즈로 다룬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한 해군 갑사건, 그리고 미군의 솔로몬 지역 반격 작전 계획 확정으로 대표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카트윌 작전의 일부는 아니지만 뉴기니에서도 모종의 작전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레이, 살라마와 지역을 압박하는 호주군의 대략적인 배치도입니다. 호주군은 1943년 5월 초부터 살라마와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살라마와에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보의 일본군 진지를 공격합니다. 호주군은 무보를 장악하기 위해 계속 공세를 취했지만 일본군의 완강한 방어에 막혔습니다. 5월 9일에는 이쪽에 진출한 호주군에 일본군 51사단 병력 약 500명이 반격을 가했으나 이번에는 호주군의 저항에 부딪혀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안 좋은 상황 하에서도 계속 버티고 있을 때 호주군은 단독으로 레이, 살라마와 지역을 장악하려는 대규모 작전은 진행하지 않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6월에도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5월 한 달 동안 북태평양 베링해의 아투섬에서 이곳에 주둔 중인 일본군을 미 육군 상륙부대가 공격합니다. 이 전투는 5월 11일에 시작해 30일에 마무리되는데 카트윌 작전 초반을 다루고 있는 현 시리즈가 끝난 후 다른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이 지도는 솔로몬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행정구역 등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이곳은 지역 전체가 영국 식민지였다가 1976년에 솔로몬 아일랜드라는 독립국이 되었고 수도는 과달카날 섬에 있는 호니아라라는 곳인데 과달카날 전역 때 미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건설한 곳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부겐빌 섬은 현재 솔로몬 제도의 영토가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1943년 6월 30일 공격의 주 목적이었던 뉴조지아와 인근의 다른 섬들 위치는 이곳이고 여기만 미군이 점령하면 뉴조지아 지역보다 더 큰 일본군 기지가 있었던 부겐빌이 코앞입니다. 미군은 힘들여 점령한 과달카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던 뉴조지아 섬을 확실히 장악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중부의 뉴조지아 섬 지역만을 확대해서 보면 위 지도와 같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뉴조지아 섬 주위로 콜롬방가라, 랜도바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군 북부 솔로몬 방위 담당은 육군, 중부 솔로몬 담당은 해군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 지역에 육군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뉴기니, 솔로몬 지역을 담당하던 일본 해군의 제8함대 사령장관 사메지마 토모시게 중장이 중부 솔로몬 제도에 배치되었던 육군 부대까지 같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도 솔로몬 제도에서 미군이 공격한다면 그 대상은 뉴조지아 지역이 될 것이 뻔해서 대본영 육군부에서도 1943년 5월 3일 남동지대를 새로 편성해서 사사키 미노루 소장 휘하에 놓고 뉴기니와 솔로몬을 전부 관할하는 제8방명군과 함께 이 지역 방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라바우를 방어하고 있던 보병 제6사단 제13년대 주력을 콜롬방가라 섬으로 추가 파견해서 남동지대 산하에 배치하고 뉴조지아 부근 방어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대장 이름 한자는 있지만 읽는 법은 토모나리 사토시로 추측되는데 연대장 이름을 따서 이 부대를 토모나리 지대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조지아 부근 일본군 주 근거지는 문다 지역으로 이곳에 남동지대 사령부와 랜도바에도 일부 병력이 있었던 보병 제229연대 그리고 제15야전 방공사령부 등이 위치해 있었고 문다 지역에 배치된 병력 수는 약 3,700명이었습니다. 또한 콜롬방가라 섬 지역에는 앞서 언급한 6사단 13년대 주력을 포함해 약 3,300명이 있어서 당시 뉴조지아 부근을 방어하고 있던 일본군 병력은 약 7,000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솔로몬 제도 전체에는 뉴조지아 인근뿐만 아니라 산타 이자벨 섬의 레카타만에 있는 수상기 기지에 835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겐빌 섬에는 약 24,300명이 주둔하고 있어서 6월 말 기준 솔로몬 제도 전체에 약 32,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은 부겐빌 지역엔 9월 중순, 뉴조지아와 레카타 지역엔
8월 말까지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랜도바 섬의 해군 이외의 보병 제229연대 병력은 제7중대였는데 미군 상륙 2주 전인 6월 16일에 새로 배치된 병력이었습니다. 당시 사메지마 제8함대 사령장관도 4월에 새로 부임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6월 중하순부터 뉴조지아 남쪽 지역에 미군 고속정이 자주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는 바로 일본군이 언젠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군의 총공격 전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군도 경계 수위를 높이고 미군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수뇌부에서도 남태평양 지역의 수비 태세 강화와 작전 감독을 위해 역시 1943년 4월부터 육군 참모차장이 된 하타 히코사부로 중장과 참모진이 6월 25일에 라바우를 방문했습니다. 참모차장과 동행한 참모진에는 사나다 조이치로 참모본부 작전과장, 그리고 참모본부 참모였던 세지마 류조 소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지마 소자 등은 참모차장보다 미리 출발해 이미 5월에 남태평양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참모차장 일행은 6월 26일에 제8방명군 이마무라 사령장관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고 6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차후 작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군 중앙수뇌부는 이미 중국 전선에서 항공대 일부를 남태평양으로 파견하는 등 힘썼지만 여기서 중앙과 현지 사이에 작은 이견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의 북부 해안, 외왁과 마당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레이, 살라마와 지역으로 병력을 바로 보내기 쉽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북쪽 해안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1943년 4월경에 마당에는 약 22,400명이 있었고 외왁에는 1,700명 정도가 주둔했습니다. 당시 제8방명군 병력은 대략적으로 뉴기니의 모든 지역을 포함해 약 33,000명, 아까 살펴본 대로 솔로몬 제도의 약 32,000명, 라바울의 약 108,000명을 포함해 뉴브리튼 섬 전체에 약 11만 명,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 필리핀과 괌 사이에 있는 팔라우 및 기타 지역에 약 25,000명,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제8방명군에는 약 20만이 넘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 중앙과 현지의 이견은 지금 보이는 뉴기니에서 발생했습니다. 호주군이 1943년 1월 와우에서부터도 훨씬 북쪽에 있는 베나베나라는 곳에 소규모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활주로가 하나 있었고 일본군이 곧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뉴기니 북쪽 해안도 위험해졌다고 생각한 일본군은 공습을 감행했고 호주군은 이곳에 400명의 병력을 더 파견합니다. 일본군 중앙에서는 바로 이곳을 1943년 7월에 공격하자고 했던 반면 길도 없고 깊은 산속 한가운데 있는 적진지를 공격할 여력이 없던 제8방명군은 8월이 넘어야 이곳에 대해 뭐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결국 현지의 의견이 통과됩니다. 이곳 베나베나는 앞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 중앙에서 베나베나에 신경을 더 쓴 것은 중부 솔로몬에 대한 미군의 반격이 8월 이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모차장 일행은 6월 29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6월 30일 새벽 라바우를 떠났습니다. 참모차장을 수행했던 세지마 류조 소자는 라바울의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서 제8방명군 참모가 앞으로의 전황 예상을 묻자 어느 일본 속담을 인용해 대답하는데 그 속담의 뜻은 바로 위와 같았습니다. 6월 30일 아침 참모차장 일행이 라바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솔로몬의 지역에서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고 미군이 도처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지마 류조의 불길한 예측은 채 하루가 안 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참모차장 일행은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트루쿠 기지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키리위나와 오드라크 이 두 섬은 과다카넬 전투가 시작되던 1942년 8월에 일본 해군 육전대가 점령을 노리던 미르만 기지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미르만 기지를 노리던 일본군은 호주군 약 두세 개 중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처음에 약 1개 대대만을 상륙시켰는데 사실 이곳에는 호주군과 미군을 합쳐 보병만 4,500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미르만 전투가 일본 지상병력이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 못하고 패퇴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미르만과 키리위나 사이에는 비스마르크 해전 이후 표류한 일본군으로부터 육군 장교 명단 전체가 입수되었던 구디너프 섬이 있습니다. 키리위나와 오드라크에 상륙할 부대의 선발대가 미르만에 도착하고 준비를 시작했으나 준비에 시간이 더 소요되어 상륙일은 최종적으로 1943년 6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당시 이 두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았고 이는 항공정찰로 일찍 밝혀졌습니다. 6월 30일 오후 9시 텍사스 내셔널가드의 112 캐벌리 레지먼트를 중심으로 하고 포병대와 해병대 일부로 이루어진 약 2,600명의 병력이 오드라크 섬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미군은 트럭에 미리 짐을 실어놓고 상륙함에서 바로 운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상륙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동트기 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습 전에 작전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애리조나 내셔널가드의 제158 보병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약 2,250명의 병력이 키리위나에 상륙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상륙정들이 모래톱에 걸려 나아가지 못해서 보급물자들을 전부 손으로 나르는 바람에 상륙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진은 키리위나에서 상륙정에서 내려 해안을 향하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트윌 작전 중에서 가장 쉬웠던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이곳의 부대들은 두 섬에서 전부 활주로를 만들고 그곳에 1943년 말까지 머물렀으며 1943년 말에 뉴기니와 필리핀 등으로 보내져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특히 158 보병연대는 전쟁 말기 일본 본토 상륙부대 중 일부로 차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활주로 두 개는 이후 큰 도움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가운데에서 내셔널가드 미군들이 비교적 쉽게 섬들을 점령했을 때 같은 날 솔로몬 제도의 뉴조지아섬 부근에서도 동시에 미군의 상륙이 진행되었습니다. 뉴조지아섬 부근에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일본군도 이 섬들의 여러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고 미군의 상륙도 여러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먼저 살펴볼 곳은 이곳 랜도바 섬입니다. 일본군은 표시된 이곳 문다 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해 놓고 있었고 미군은 랜도바를 먼저 점령하고 이곳을 발판으로 문다 비행장에 대한 공격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랜도바에 상륙할 미군 병력은 보병 제43사단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약 6,000명이었습니다. 키리위나와 오드라크와는 중요성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상륙이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상륙 당일 랜도바로 향하는 상륙선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랜도바 상륙부대는 이 지도처럼 섬의 북쪽에 6월 30일 오전 6시에 상륙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새벽에 랜도바에 상륙 중인 미군 병사들을 찍은 것입니다. 이곳의 일본군은 쿠레 제6 해군 특별육전대와 보병 제229연대 일부로 대략적인 병력은 미국 측에서 약 120에서 290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일본군은 자다가 깨는 바람에 상륙하는 미군을 바로 맞아 싸울 수 없었고 저격수를 보내서 해안의 미군에 사격을 가하면서 저항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비가 세차게 내리는 6월 30일 당일 아침 랜도바 해안에 상륙한 미군 병사들이 최대한 은폐물을 찾아 일본군 저격수의 공격을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30일) 아침 랜도바섬 북단에 미군 43사단 병력이 상륙했을 때 일본군 지휘부와 병사들 모두 완전한 기습에 당해서 지휘부는 휘하 병사들을 전부 장악할 수 없었고 결국 각계 전투로 미군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미군과 일본군의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일본군은 곧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퇴각하게 됩니다. 미군은 제1파가 상륙하고 나서 약 30분 안에 모든 병력이 상륙을 마쳤다고 합니다. 랜도바에서 바다를 건너면 일본군의 주 근거지인 문다 기지가 있는데 6월 30일 새벽에 남쪽의 랜도바 쪽에서 엄청난 총소리를 들었지만 랜도바와 문다 사이에 통신이 이미 두절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다와 랜도바 사이의 거리는 약 9km였지만 문다의 일본군은 다른 정찰 수단도 없어서 배를 타고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태 파악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문다의 해안 감시 초소에서는 미 구축함 5척이 호위하는 수송선 6척과
상륙정 약 120척을 확인하고 미군의 대규모 상륙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군이 렌도바를 점령하면 야포로 문다를 포격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2cm, 14cm 해안포를 동원해 사격에 들어갑니다. 이 사격으로 미 구축함 그윈이 명중탄을 맞고 3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포대는 해협의 미 함정들만을 사격했고 사정거리상 상륙부대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군은 차례로 물자를 양육하기 시작했고 렌도바는 이미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날 뉴조지아에서 렌도바에만 상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뉴조지아 지역 남부의 세기 포인트 지역에 이미 선발대를 진출시켜 놓았고 뉴조지아 섬 남쪽에 있는 방구누 섬의 남단에 있는 비루항에도 상륙해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트윌 작전 첫날의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렌도바 섬이었고 대규모의 병력이 교두보를 확실히 점거하고 물자 양육 작업에 들어가지만 세찬 비 등의 영향으로 양육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일본군도 문제의 심각성을 곧 깨닫게 됩니다. 미군이 뉴조지아에 대규모로 상륙했다는 소식은 곧 문다의 남동지대 사령부에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렌도바에 상륙하는 미군의 규모를 볼 때 렌도바의 소규모 수비대가 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미군의 상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 30일 오전 남동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렌도바 섬 및 미군이 상륙한 지역의 수비대에 후방으로의 철수를 명령하고 콜롬방가라에 있는 부대에 1계중대를 문다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주요 전투 지점과 통신이 거의 끊어지는 바람에 뉴조지아의 일본군 사령부는 정확한 전황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6월 30일 정오가 되기 직전 일본 해군 항공대 제로기 12대가 렌도바 상공으로 날아옵니다. 이 전투기들은 양육 작업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또한 오후 3시 이번엔 일식 육상 공격기 25기와 제로기 24기가 미군 선단 공격을 시도하지만 미군 전투기들과 대공포와의 집중 공격을 받아 미군 기록에는 60 거의 전부, 일본 기록에는 19기가 격추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아도 일본 해군 항공대가 1943년 중반이 되면 미군에 대항해서 효율적인 전투를 거의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군 수송선 맥컬리가 일본 뇌격기 및 폭격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미군은 오후에는 야포를 상륙시켜 배치하고 문다 지역을 포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6월 30일 이른 아침 라바울의 일본군 제8방명군 사령부에 오전 6시 26분 현재 수송선 5척의 적 선단이 문다 방면에 양육 중이며 상륙 지점은 아직 상세히 알 수 없다는 긴급 전문이 도착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렌도바가 주요 상륙 지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제8방명군 사령부는 7월 1일 오전 1시 뉴조지아의 남동지대 사령부로부터의 보고를 취합해서 대규모의 미군이 렌도바에 상륙했고 해군 항공대가 이를 공격했다는 것을 대본영에 보고합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당일 일본군은 미군이 솔로몬의 가운데에 키리위나와 우드라크에 상륙했다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대본영은 미군의 중부 솔로몬 공격 시기 예상도 틀리게 했고 미군이 렌도바가 아니라 바로 문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도 틀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6월 30일 당일 일본군의 의표를 찌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미군 162 보병연대의 일부 병력 약 770명이 레이 살라마우아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살라마우아에서 약 27km 남쪽에 위치한 나쏘만이었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6인이 동부 해안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내륙에서 진격하는 호주군에 대한 보급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추진된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1943년 6월 30일 솔로몬의 지역에서의 미군 상륙은 총 6군데였습니다. 교두보를 마련한 미군이 이제 곧 뉴조지아에서 공격에 나서게 될 텐데 기나긴 6월 30일 하루를 보낸 일본군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카트윌 작전 초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을 승리로 이끌고 거의 5개월 만에 시작된 남태평양에서의 미군의 총반격.
미군은 1943년 6월 30일 솔로몬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상륙 작전을 진행하면서 이 당시 미군의 최종 목표였던 라바울 점령을 위한 첫 단계를 내딛었습니다. 이제 다시 랜도바 섬에서의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방비가 철저한 문다 지역에 바로 상륙을 시도하지 않고 먼저 남쪽의 랜도바 섬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미군은 상륙 첫날인 6월 30일 랜도바에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로써 미군의 첫날 작전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미군은 첫날 작전 병력을 작전 시작 최대 1시간 안에 전부 상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미군의 이러한 신속함에 놀랐다는 일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의 랜도바 상륙에 대해 제대로 방어를 펼칠 수 없었으나 뉴조지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처도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오후 4시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이 입궐해서 히로히토에게 미군의 뉴조지아 상륙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히로히토는 육해군이 각자 맡은 지역을 전력을 집중해 지키고 미군의 의도를 분쇄하고 철저하게 경멸하라는 말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6월 30일 밤 일본 해군의 구축함 5척이 랜도바 섬 서쪽 해역까지 다가왔으나 폭풍우가 휘몰아쳐 일본 해군의 장기인 야간 기습은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군은 큰 문제 하나에 봉착하게 됩니다. 상륙 이틀째인 7월 1일 아침 문다의 일본군은 건너편의 랜도바 섬에서 미군이 바쁘게 물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전망초소를 통해 목격합니다. 이때 기록에 따르면 하루 종일 랜도바 쪽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계속 들려왔는데 일본군 사령부에서는 이를 미군이 대구경 야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미군 기록에도 7월 1일에 155mm 야포를 양육시켰다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와 랜도바 사이의 해상에는 다수의 미군 구축함, 부상한 잠수함, 어뢰정 등이 이곳 해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랜도바의 미군이 곧 문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이곳에 배치된 남동지대를 중심으로 미군 상륙부대를 해상에서 격파할 계획을 세우고 미군의 야포 사격에 대비해 진지의 엄폐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랜도바에서 계속 야포 사격을 하면 해안가에 위치한 문다 활주로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서 일본군으로서는 랜도바를 꼭 탈환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미군으로서는 문다에 바로 상륙해 큰 피해를 보지 않고서도 일본군의 비행장 사용을 크게 견제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일본군은 신속한 랜도바 탈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에는 랜도바의 일본군 수비대가 카누를 타고 전부 문다 쪽으로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군은 계속 진격해 같은 날 랜도바 섬의 약 절반 정도를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계획의 차질로 이날도 양육 작업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 못해서 물자는 양육되는데 해안에 계속 쌓이는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보급품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랜도바 해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화기 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육군 43사단 병력에 이어 랜도바에 상륙한 해병대 제9수비대대 병사들이 155mm 포를 랜도바에서 좀 더 문다와 가까운 섬으로 이동 배치하는 모습이고 여기에는 당시 랜도바에 배치된 미군 90mm 대공포의 모습도 보입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미군의 상륙 하루 뒤인 7월 1일 제8방면군의 이모토 쿠마오 참모가 라바울의 남동방면 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즉각 랜도바 탈환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어 위키피디아에는 이모토 참모가 6월 1일자로 대본영 참모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일본 공식 기록에는 공격 당일에도 제8방면군 참모였고 라바울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키 기록이 틀린 건지 어떤 형태로 겸직이 가능한 건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일본 기록에는 이모토 참모와 다른 참모 한 명이 랜도바 탈환을 제안했다고 나왔는데요. 이모토 참모는 육군 소속이었고 찾아간 곳은 남동 방면 함대, 즉 해군이었습니다. 육군에서 해군을 찾아간 뜻은 추가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해군 함정의 도움이 필수라서였는데요. 당시 남동 방면 함대 사령장관이 후사카 진이치 중장이었는데 해군 측에서는 랜도바를 탈환해야 한다는 뜻에는 일단 동의했으나 병력을 해군 함정, 즉 구축함으로 수송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이 아닌 다른 상륙정 등을 동원해 일주일 안에
탈환 작전을 벌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모토 참모 측은 일주일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상륙정 등으로 대규모 병력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이날 렌도바 탈환에 대한 구체적인 육해군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일 빨리 동원할 수 있는 부대는 부겐빌에 있는 육군 병력이었는데 거리가 180km에 육박해서 상륙정 등으로 뉴조지아로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은 계속 추진해서 7월 1일 아침에도 전투기와 한폭 40기가 렌도바 상륙 선단을 공격했으나 큰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군 상륙 2일차가 저물어 갔습니다. 상륙 이후 이틀이 지났고 치열한 일본군의 저항이 없는 것을 안 미군은 조금 더 의욕적인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육군 43사단 172연대 1대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이 문다에서 약 7km 떨어진 뉴조지아 섬의 자나나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군은 이곳에 상륙해 철조망, 기관총, 37mm포, 대공포로 수비진을 만들고 머지않아 곧 있을 문다로의 진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상륙 3일째가 된 1943년 7월 2일 오전 9시 35분경부터 렌도바의 미군 포대가 문다 지역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8방면군에서도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렌도바 신속 탈환론을 거의 포기하는데 역시 해군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8방면군 이모토 참모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렌도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해군 항공기는 전투기 30기와 한폭 60, 14기가 전부였고 해군 구축함은 14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렌도바에 대한 역상륙 작전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육군 측에서도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결론적으로 현 지역 사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뉴조지아 전체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막료회의에서 이 안을 제시했고 이마무라 제8방면군 사령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렌도바 신속 탈환론이 거의 묻혀가고 있던 7월 2일 오후 해군 제로기 29기, 육군 폭격기 18기와 전투기 23기가 다시 공습을 감행합니다. 좋지 않은 날씨로 미군 전투기가 출격 못한 사이 기습에 당한 미군은 좁은 상륙 해변에 무질서하게 쌓아놓은 폭약 더미가 일본군이 투하한 폭탄에 맞아 최소 64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진은 7월 2일 오후 렌도바 해변이 일본군의 폭격으로 불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7월 2일 밤에 일본 구축함 9척이 렌도바 해안에 몰려와 함포 사격을 가했지만 상륙 해변이 워낙 좁아서 포탄은 전부 정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렌도바 상륙 3일차 전투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바울 시간 7월 3일 오후 2시 25분 뉴조지아를 지키는 문다의 남동지대에서부터 라바울로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더 늦기 전에 렌도바에 일본군을 상륙시켜서 미군을 격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렌도바에 대한 역상륙 공격은 이미 일본군 수뇌부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같은 날 이마무라 제8방면군 사령관은 쿠사카 남동방면함대 사령장관을 방문해서 렌도바와 뉴조지아 전투에 관한 현지 육해군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당분간은 문다 지역을 계속 확보하면서 적이 이 지역에 쳐들어오면 이를 격파하고, 둘째, 이후 상황이 허락하면 신속히 렌도바를 공격해 적을 분쇄하고, 셋째, 이를 위해 소요될 전력을 차차 증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렌도바에 대한 반격은 지금 추진하지 않고 수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렌도바에서의 포격으로 문다 비행장과 기지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군 공격 역량의 부족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육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구축함이 미군 항공기와 잠수함의 직접 영향권에 닿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해역까지 병력 수송을 구축함으로 해주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구축함에 의한 병력 수송은 7월 4일과 5일에 걸치는 밤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부겐빌의 육군 병력 약 2,600명을 뉴조지아 위쪽인 콜롬방가라에 상륙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육해군 협정이 담긴 전문을 문다의 남동지대에 보내면서 남동지대의 선전 분투에 감사하고 무은 장구를 빈다는 격려문도 같이 발송했습니다. 한편 7월 3일 자정부터 문다의 남동지대에서도 긴급 막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이었고 최전방인 이곳에서도 이후 작전에 관해 여러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회의의 주제는 문다의 병력만으로 렌도바에 역상륙해 미군을 공격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남동 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렌도바를 즉시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사키 소장은 렌도바 공격이 상황 타개의 유일한 방법이며 미군이 계속 보강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력은 콜롬방가라에 있는 보병 제6사단 13년대를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거리가 가까운 만큼 육군 상륙정을 이용한 렌도바 상륙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해군 측 간부가 다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첫째로 미군의 경계가 엄중해서 상륙정들이 제대로 상륙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일본군이 쓰던 상륙정이 바로 대발동정이라고 불리던 이런 배였는데, 이 회의에 출석한 해군 측의 주장은 만약 작전에 성공해도 육군 소속 상륙정들이 많이 파괴된다면 이후의 보급을 전부 해군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이 싸운 과다카날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해군의 감정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당시 이 회의 참석자의 일지에 의하면 육해군 간부들이 서로 자기 의견만을 고집해 양보하지 않았고, 이를 보다 못한 지대장이 회의 중지를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긴장 분위기로 바뀌었으나 다른 간부가 지대장을 간신히 설득해서 다시 착석했고 겨우 회의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키 지대장은 렌도바 역상륙 공격을 7월 5일로 미루자는 해군안을 받아 결정하고 이를 제8방명군에 보고했으나 문다 지역의 현 병력만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한 라바울의 뜻에 따라 결국 취소됩니다. 빨리 실행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일본군의 렌도바 역상륙은 과달카날 이후 더 심해진 육해군 간의 의견 대립으로 귀중한 시간이 지체되어 실행되지 못합니다. 미군이 활주로 후보지로서 중요 지점으로 잡았던 세기 포인트에는 6월 30일 이전에 미리 선발대가 몰래 가 있었고 이후 활주로가 건설됩니다. 남쪽에는 43사단 103년대 2대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이 일본군의 주 근거지인 부라를 공격하기 위해 인근 올리아나만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날짜는 렌도바 상륙과 똑같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103년대 일부 병력이 뉴조지아 섬에 있는 비루항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원래는 이곳의 바다쪽 지형이 수비에 유리해서 세기 포인트에 있는 부대가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대가 일정보다 늦어지자 103년대 병력들이 아예 방향을 돌려 세기 포인트로 갔습니다. 결국 비루는 세기 포인트에서 접근한 미군에 의해 7월 1일 점령됩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군이 렌도바 섬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미군은 일본군 주 근거지였던 중부 솔로몬 제도의 뉴조지아 섬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제 문다를 향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